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정말 절반은 죽어야 할까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상은 제가 6개월 전에 써놨던 칼럼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고전의 메시지, 인문학적인 메시지가 깊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다 보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정말 헷갈리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라는 악당도 처음에는 전 우주의 절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저 나쁜 놈인 줄만 알았는데 몇 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타노스를 막는 그 어벤져스가 나쁜 놈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부모님 뭐지 쓰시지? 그럼 세종대는 뭘 쓰셔? 몰라? 시키지 마세요라는 이름 보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성이라고 하면은 사주팔자 안에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진율. 얼마가 남느냐, 이게 사실 마진율인데 진짜 중요한 건 마진율이 아니라 살아남는 거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와이프에게 키즈 카페를 차려주고 1년 남짓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여자가 사실 운영하기에는 일반 외식업보다는 카페가 운영하기에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그 매장을 통해서 큰 수익을 바란 것도 아니고 보람을 가지고 차근차근 동네에서 단골 쌓으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랬죠. 단순히 누구의 아내로만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매장은 서울 송파구에 있었고요. 실평수가 한 90평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늑대를 선택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계기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친구들 밥 사주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 능력을 멋있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죠.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이 쉽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고민이 많아요. 직원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도 않고 뭘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물어볼 데도 없고 거래처에서 오더가 없으면 뭐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이건 어느 정도 매출 잘 나오는 분들도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매출이 쭉 치고 올라갈 때 빼고 맨날 고민이죠. 그런데 쭉 치고 올라갈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꾸준히 유지될 때도 좋은 건데 이런 때는 또 정체된 느낌이 들죠. 매달 돈 나갈 때는 많고 애들이 커가니까 학비니 뭐니 여튼 사업이란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기대하고는 틀리게 많이 말아먹었죠. 회사에다가 사표 멋있게 던지고 나왔으면 잘 됐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랬냐면 빚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빚을 갚으려면 당장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면접 보러 갈 돈이 없어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노는 게 아니라 돈 빌릴 곳은 이미 다 빌렸어서 빌릴 수도 없었죠. 진짜 최악은 강남 길바닥에서 울었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난 안 되는 건지 너무너무 울었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편하게 살고 있죠. 근데 제가 요즘에 죽음 알람이라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느낀 게 과거에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직장을 들어가라고 할까 아니면 사업을 그냥 바로 시작하라고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 이유를 말하려면 혹시 늑대와 개의 이야기 아시나요? 따뜻한 집에서 먹고 자는 개가 배고픈 늑대에게 자랑을 하는 내용인데 늑대는 처음에 부러워하다가 개한테 걸려있는 이 개 목걸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개 목걸이에 걸려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느니 배고픈 걸 선택하겠어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인데 당연히 남자라면 늑대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를 선택해요. 이건 동화의 개라고 비유한 거니까 직장인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에게 길들여져가지고 순종하면 따뜻한 집도 생기고 밥도 나오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사업보다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기는 해요. 복지 혜택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죠.
주말에는 마음 편히 쉴 수가 있어요. 사업도 쉴 수는 있는데 핸드폰은 맨날 매출 확인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놀면은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사무직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접받고 좋은 직업으로 여겨졌는데 IMF 이후에 고용과 해고가 편해져서 불필요하면 언제든지 잘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시절은 다 갔죠. 동화에서도 걔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편하지만 주인이 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아니다. 우리 주인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개장수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나이도 먹었으니까 다른 주인이 키워줄 리도 없고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야생에서 사는 법을 모르죠. 옛날 같은 생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장하고 친인척이 아니면 누구나 다 잘릴 수 있어요. 날 승진 안 시키고 생뚱맞은 데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상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병헌이 이런 얘기를 했죠.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다. 이제 직장인들은 어느 회사에서든 일할 수 있는 고용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퇴근 후에는 영어 공부하고 코딩학원 다니고 그게 그런 이유죠. 이제는 지금 일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평판이 좋아져야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능력을 써먹으려고 다른데 각각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불필요하니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늑대가 마냥 좋냐? 아까 늑대와 개 이야기의 원본에는 늑대가 아니라 사실은 야생 당나귀예요. 당나귀가 자유를 찾았지만 마지막에는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게 원래 이야기의 결말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90%가 첫 사업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90%면 그냥 다 망한다고 보면 돼요. 자유를 선택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거나 더 큰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자유를 선택했으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늑대를 선택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후에 최종 목적지는 자유예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는 자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바로 나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나답게 살 때가 제일 편해요. 옷도 기성복보다는 수제작이 편한 것처럼 나한테 맞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자유. 꼭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팀 페리스도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4시간 일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번 거지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일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버는 그 자유. 그리고 전 또 추리닝 같은 헐렁한 옷을 좋아하는데 사업을 해서 안정적이면 얼마든지 추리닝을 입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직장 다니면 남의 눈치 보느라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해도 내가 어딘가에 뭐 하청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 눈치 보느라 추리닝을 못 입겠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추리닝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나답게 산다는 게 결국 정체성인데 이걸 직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늑대가 되어야 돼요. 직장인은 회사가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하고 회사가 바라는 대로 생각을 하고 쉬는 것도 회사가 바라는 대로 쉬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도 회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회사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일부 극소수는 맞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극소수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순종적으로 적응이 된 거죠. 직장에서 자기 적성을 찾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 틀에다가 자기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바로 옆에서 파랑새를 찾으라고들 말하는데 저는 이거 싫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직장은 내가 대신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사장 대신에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는데 사장이 직원을 위해서 묵신거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럴 거면 매출 안 나오는 게 왜 직원 탓으로 돌리냐고요? 안 그래요? 앞에도 말했지만 이제 평생 고용관계는 끝났어요. 이 연결고리는 이미 끊어졌죠. 회사가 어려우면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니 대등한 입장이 되었죠. 야생 당나귀나 늑대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야생으로 내몰린 상황이 됐죠.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길러야 돼요. 직장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인 것 뿐이고 언제든 더 좋은 연봉을 주면은 회사하고 정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나야 되고 내 능력을 길러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 업계에 좋은 평판을 받아가지고 스카웃이 되는 걸 노려야 돼요. 오라는 데가 많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동안 생존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직장 다니는 동안에 부업을 할 게 아니라 능력을 길러서 연봉을 올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 늑대가 아닌데 자기가 늑대인 줄 아는 사람, 생존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는데 야생으로 뛰어나온 사람, 성공이 급해서 뛰어나온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검은 머리 참새라고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가 머리 부분의 색깔이 더 짙어요. 더 까맣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머리가 가장 검은 애가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두머리가 아닌 수컷 검은머리 참새 중에 한 마리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염색을 시켰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물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얘는 우두머리로 대접받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참새가 쪼아 죽였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새들도 알고 있는 거죠. 진짜 늑대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 입장에서 얘 정도 되는 사람을 또 구하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매출이 높거나 아랫사람을 잘 다룬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사에서 거침이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위에서 뭘 시키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세세한 지시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머리 삭발하고 다니고 옷도 눈에 띄게 입고 다녔어요. 상사가 시킨 일에는 반항도 많이 했고요. 저는 제가 늑대인 줄 알았죠. 근데 늑대가 아니라 늑대인 척만 한 거죠. 아까 검은 머리 참새처럼 머리만 검었던 거죠.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이 눈치를 잘 안 봐요. 말투가 강하고 어쩔 때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재벌 자식들을 보면은 이해가 쉽죠. 그 돈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필요한 경우 공식 석상 같은 데서는 되게 매너 있는 척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만 뒤에 가서 자기 회사에서는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욕설도 다 뱉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은 걸 자신이 자유롭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정치인들도 표에 연연하는 경우 다수를 상대로 좋게 보이려고 전라도에서도 잘 보이려고 하고 경상도에서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냥 민심성 공약을 내뱉고 다니죠. 그리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말투를 안 써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려고 하죠. 반대로 늑대 정치인들은 거침이 없고 발언 자체가 강하죠. 하고 싶은 말 팍 뱉고 투표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민심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독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푸틴 같은 사람 꼭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라 그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반은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능력,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나 서류상의 기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죠. 그게 없으면 머리만 염색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자유는 윤리적인 선택에서 고민을 안 하게 해주기도 해요. 착해야 한다, 공손해야 된다 이런 사회의 규범에서도 자유롭게 해주기도 해요. 자, 오늘의 영상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직장인들도 어쩔 수 없이 야생에 던져진 상황이다. 그러니 늑대처럼 생존 능력을 기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대충이라도 이런 흐름을 계속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무작정 도전하지 말고 이런 사회의 흐름을 알고 구조를 알고 덤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처럼 흐름을 알아야지 노력한 만큼 거둘 수가 있죠.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이 책은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나신 탈레브가 쓴 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죠. 전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참 색달라서 멋있는 것 같아요. 팬이죠. 이 책은 내용이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의 구조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되는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쉬운 내용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겁니다. 스킨 인 더 게임 2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로버트 키요사키에게는 두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박사학위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둘 다 현재 수입은 좋지만 한 명은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다른 한 명은 하와이에서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은 상당한 유산을 물려주겠지만 한 명은 빚만 남겨주고 갈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금융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로버트에게 금융 지식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의 부모님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은 당신에게 가난해지지 않는 법을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같은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경제학과는 아니었지만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들이 회계사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고 송상엽의 회계학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회계 관련 지식을 열심히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간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더 많은 실용적인 조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부자 아빠는 없었지만 이제는 로버트 키요사키 외에 부의 추월 차선을 쓴 MJ 드마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쓴 조지 사무엘 클레슨,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의 나폴레옹 힐 등이 저의 부자 아빠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자 아빠에게 배운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자산과 부채, 이 두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회계 수업에서 배운 것은 잊어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자산과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있는데 매월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부채입니다. 당신의 집이 있는데 매월 임대료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산입니다. 자산은 사업, 부동산, 주식, 채권, 인세 등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알면 돈의 개념이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만 합니다. 부자는 자산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채를 구매합니다. 어른들의 충고에 따르면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을 하라고 하지만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벤츠를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출시되는 핸드폰으로 바꿨을 것입니다. 이것들의 문제점은 자산을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부채를 인수한 것입니다. 할부로 집, 차, 핸드폰을 샀으니 매달 이자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같은 돈으로 어디다 돈을 쓸 것인지 개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많이 벌어봤자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당신의 BMW를 보고 부러워하겠지만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월급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좋은 차와 큰 집을 원했지만 이제는 자산 4분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구할 때 일반적인 어른들의 조언을 따른다면 앞의 이야기처럼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부채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모아 자산을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산이 충분히 쌓여 놀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부동산도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실에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볼 큰 TV를 하나 더 삽니다. TV는 얼마 후 생각보다 많이 보지도 않고 매달 부채가 생기는데도 그들은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은 TV를 사서 부채까지 떠안는 것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날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제가 사업으로 돈을 잃는다 해도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나의 아이템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오락 프로그램을 보느라 부채를 떠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당신의 월급에서 490만 원을 차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당신이 친구들에게 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당신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의사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많이 벌긴 하지만 병원을 오픈할 때 장비를 리스로 구입하여 매월 큰 돈이 나가고 세금도 더 많이 떼입니다. 당신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신이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신이 예금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신은 숨을 거둘 때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자산 4분면으로 자금을 운영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완전히 부도난 친구보다 더 금전적으로 불안해하는 의사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의 역사에 대해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만 세금을 징수했고 실제 세금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바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민들은 부자들에게서 재물을 약탈해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로빈훗과 같은 이야기를 동경했고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점을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벌을 주자는 의미로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바보들이 동의했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제는 부자들만 내던 세금이 정부의 탐욕이 점점 더 커지며 서민들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서민들에 비해 너무나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쉽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20년간 힘들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만약 얼마 뒤 북한이 침략하여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하루 종일 TV를 보며 놀고 있는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벤츠를 살 것입니다. 물론 회사 명의로 구입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회사라고 하면 큰 건물과 많은 직원들을 떠올리지만 그 회사는